도쿄 아자부. 한 채에 수십억을 넘나드는 대저택이 줄지어있는 그 거리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겉보기엔 누구나 부러워할 삶이었죠. 일본 최대 부동산 그룹 아사노 홀딩스의 외동딸. 명문학교 고급 승마와 피아노 교육, 수트 입은 비서와 경영.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거든요. 제 이름은 사야카. 그리고 이건 누구의 딸이 아닌 저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인생 탈출기입니다. 어느 날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단 한 달만이라도 진짜 저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짧은 여행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 남자. 정장을 입지 않고도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만든 완전히 새로운 인생. 돈도 명예도 배경도 아닌 사람, 진심, 그리고 꿈이 중심이 되는 삶. 일본 재벌가의 딸이 왜 한국에서 도시골목을 청소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권위적인 아버지를 감동시켰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도쿄 아자부 주반이라는 곳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일본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주택가로 꼽히며 경비가 삼엄한 대저택들이 줄지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심에 아사노 가문의 저택이 있었고 그곳이 바로 제 집이었죠. 저는 일본 최대 부동산 그룹 아사노 홀딩스의 외동딸로 자라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인생을 살아야 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유치원은 국제학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전통 있는 사립학교, 대학은 와세다 경영학부. 제 선택은 단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 아사노 켄지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일본 부동산 업계를 움직이는 인물로 도쿄의 땅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십니다. 언제나 정장을 입고 말수가 적고 단호하며 감정 표현은 거의 없으신 분이죠. 그런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사노 가문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저는 단지 후계자일 뿐이었습니다. 딸이라는 단어보다는 후계자, 자산, 연결고리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길조차 받지 못한 채 저는 매일 보고서처럼 계획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 말투, 표정 모두가 아버지의 기준에 맞춰져야 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면 전국대회에 입상해야 했고 친구를 사귀면 집안 배경을 따져야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도 아버지는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 우리와 레벨이 다르다. 그 이후로 저는 사람을 만나기 두려워졌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저를 대할까? 아니면 아사노 가문이라는 배경 때문에 다가오는 걸까? 늘 긴장했고 늘 혼자였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저는 바로 아사노 홀딩스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직함은 전략기획실 과장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후계 수업의 일환이었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부동산 법과 세무회계, 도시 재개발 구조까지 매일 공부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건물 하나를 매입하거나 오래된 주택지를 헐고 복합 쇼핑몰을 짓는 과정 등을 배우며 제가 물려받을 세계가 얼마나 크고 냉정한지를 매일 체감했습니다. 책임감도 느꼈고 때론 자부심도 있었지만 그만큼 자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조차 감정 표현을 자제해야 했고 실수를 하면 후계자 체면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결혼 상대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4대 금융그룹 하나카와 파이낸스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똑똑했지만 대화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손익을 따지듯 말했고 미래를 사랑이 아닌 계약으로 정의하더군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정치계 유력 인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중의원 의원이자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의 장남으로 명문 도쿄대 출신이었죠. 그는 말수는 많았지만 그 안에는 저에 대한 관심이 아닌 정치적 연결고리로서의 관심뿐이었습니다. 저에게 기대하는 것은 부동산 제국과 정치 명문가의 연합이었고 그 이상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여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구의 딸, 무엇의 상속자, 가문 간의 연결로만 취급했죠. 저는 그 틈바구니에서 숨이 막혀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 점점 커져가는 허전함과 외로움은 결국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버지 몰래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단 한 달만이라도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아사노 가문의 딸이 아닌 사야카라는 사람으로요. 경호원도 메이드도 약혼자도 없는 진짜 제 인생을 찾고 싶었습니다.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저는 혼자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며 처음으로 스스로 아침을 준비하고 길을 찾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마음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저를 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누구의 딸도 아니고 어떤 기업의 후계자도 아닌 그냥 사야카로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이 시작되었다고요. 서울에 도착한 지 며칠 후 저는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낯선 도시에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무언가 새롭게 배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윤재현 씨였습니다. 작지만 야심찬 건축 설계 스타트업의 대표. 대기업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만의 철학을 담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배경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어는 어떤 점이 어렵고 일본어는 어떤 부분이 재밌어요? 라고 물어보며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경계심이 조금씩 풀렸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 만나 한국어와 일본어를 서로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진심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카페에 앉아 자음과 모음을 복습하고 낮에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지인들이 쓰는 표현을 메모했습니다. 밤이 되면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대사를 받아 적고 낯선 단어는 사전을 찾아가며 뜻을 익혔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한국어에 몰입했고 어느새 제 공책은 한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감탄했던 것은 한글의 구조였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였던 모양이 사실은 소리를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설계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443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경외심이 들었고 그걸 배우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자를 만든 민족은 분명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재현 씨는 웃으며 그걸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와의 수업은 단순한 언어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 문화, 예절, 말투 속 뉘앙스까지도 알려주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요가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갖는지 밥 먹었어요? 가 단순한 질문이 아닌 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가끔은 서로 웃을 만큼 유쾌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따가 봐요를 이따가 봐요라고 잘못 발음했다가 재현 씨가 무슨 밥이에야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라며 웃었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 속에서 웃고 배움 속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홍대거리 공연에 데려갔습니다. 자신만의 음악을 하는 청춘들이 쏟아내는 진심을 보며 저는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정말 솔직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며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솔직함과 자유로움을 배웠습니다. 또 한 번은 남산타워에 함께 올라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자물쇠를 걸며 서로의 소원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 말은 제 마음을 무장해제시켰고 제 안에서 뭔가가 풀려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인사동에서 한지 공예를 체험하고 광장시장에서 순대와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떠들고 카페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과거도 배경도 가진 것도 모르지만 지금 당신을 보면 제 미래가 더 선명해져요. 당신은 제 꿈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제 마음을 완전히 열게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조용한 연인으로 지내며 2년간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는 한강 벚꽃길 아래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청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제가 일본 최대 부동산 재벌가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제가 숨겨왔던 이유, 진짜 저로 사랑받고 싶었다는 마음까지.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진실이라면 이제 저도 제 진심을 보여줄게요. 저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저는 진정한 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며칠 후 저는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낯선 도시에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무언가 새롭게 배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윤재현 씨였습니다. 작지만 야심찬 건축 설계 스타트업의 대표. 대기업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만의 철학을 담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배경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어는 어떤 점이 어렵고 일본어는 어떤 부분이 재밌어요? 라고 물어보며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경계심이 조금씩 풀렸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 만나 한국어와 일본어를 서로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진심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카페에 앉아 자음과 모음을 복습하고 낮에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지인들이 쓰는 표현을 메모했습니다. 밤이 되면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대사를 받아 적고 낯선 단어는 사전을 찾아가며 뜻을 익혔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한국어에 몰입했고 어느새 제 공책은 한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감탄했던 것은 한글의 구조였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였던 모양이 사실은 소리를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설계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443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경외심이 들었고 그걸 배우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자를 만든 민족은 분명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재현 씨는 웃으며 그걸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와의 수업은 단순한 언어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 문화, 예절, 말투 속 뉘앙스까지도 알려주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요가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갖는지 밥 먹었어요? 가 단순한 질문이 아닌 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가끔은 서로 웃을 만큼 유쾌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따가 봐요를 이따가 봐요라고 잘못 발음했다가 재현 씨가 무슨 밥이에야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라며 웃었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 속에서 웃고 배움 속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홍대거리 공연에 데려갔습니다. 자신만의 음악을 하는 청춘들이 쏟아내는 진심을 보며 저는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정말 솔직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며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솔직함과 자유로움을 배웠습니다. 또 한 번은 남산타워에 함께 올라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자물쇠를 걸며 서로의 소원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 말은 제 마음을 무장해제시켰고 제 안에서 뭔가가 풀려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인사동에서 한지 공예를 체험하고 광장시장에서 순대와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떠들고 카페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과거도 배경도 가진 것도 모르지만 지금 당신을 보면 제 미래가 더 선명해져요. 당신은 제 꿈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제 마음을 완전히 열게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조용한 연인으로 지내며 2년간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는 한강 벚꽃길 아래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청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제가 일본 최대 부동산 재벌가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제가 숨겨왔던 이유 진짜 저로 사랑받고 싶었다는 마음까지.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진실이라면 이제 저도 제 진심을 보여줄게요. 저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저는 진정한 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과 팀원들의 신뢰, 그리고 제 자신이 쌓아온 노력들. 그 모든 것이 겹쳐진 순간 저는 두 번째 인생이 정말로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한강 벚꽃이 흐드러진 어느 봄날, 재현 씨는 저를 조심스레 불러 세우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에 들어와 준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이제는 같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저랑 결혼해 줄래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고백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실은 일본 최대 부동산 그룹 아사노 홀딩스의 외동딸이에요. 여기서 사야카로 살아온 건 누구의 딸이 아닌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서였어요. 그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었지만 이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진실이라면 이제 저도 제 진심을 보여줄게요. 저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의 삶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본으로 잠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이 결혼 반대하실 걸 알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 내 기준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그 말 다음에 이어진 건 제가 평생 처음 들은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니 내가 선택해라. 그 순간 저는 아버지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지 고집스럽고 권위적인 재벌 회장이 아니라 딸의 행복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는 더 이상 저를 아사노 가문을 잇기 위한 도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재현 씨와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열었고 서울 외곽의 작은 한옥을 개조해 신혼집으로 삼았습니다. 그 공간은 재현 씨가 설계하고 제가 조경과 디자인을 맡은 우리 둘의 첫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재생 전문가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 공부와 실무 경험은 제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을 잇는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는 서울의 한 낙후된 시장을 일본 교토의 전통시장 기법과 융합해 문화거리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양국의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컨설팅도 맡게 되었고 한국 언론에서도 도시를 디자인하는 일본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자들과 함께하는 공간 리디자인 캠프를 기획해 서울 외곽의 폐공장을 청년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탈바꿈시키는 작업도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같은 외국인 여성 참여자들도 많았고 그들은 저를 롤모델처럼 따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알 수 없는 벅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미래가 될 수 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공식적인 지원은 없지만 재현 씨의 회사에 은밀히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건설 네트워크 연결, 투자자 소개, 심지어 일본의 폐건물 리모델링 사업 제안까지. 말은 없었지만 그는 뒤에서 조용히 우리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야카로 그리고 아사노 사야카로 두 세계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고 재현 씨와 함께 만든 도시 안의 정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저를 진짜 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웃는 법을 배웠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거울 앞에 선 제 자신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누구의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동반자로 그리고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인생은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만 알고 있는 특별한 한국 이야기,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제보로 시작됩니다.